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 친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매는 어머니 때문에 살해했다고 그 동기를 밝혔는데요. 네. 그 장애가 심했던 어머니를 학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 이 사건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관련 이야기를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는 이 사건 들으시고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일단 그 피해자의 사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존속살해에 비해서 굉장히 훼손의 정도가 심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본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떳떳한 시민이다. 신상을 감출 이유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함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 네, 그렇죠. 그 집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건 내용 보시겠습니다. 어버이날인 8일 새벽 누나와 남동생인 40대 남녀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갑니다. 외출했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지 1시간쯤 뒤인 아침 9시쯤 옷을 갈아입은 남매가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남매가 사라진 지 30여 시간 뒤 아버지 78살 문모 씨는 집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우발적 살해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도 남매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아파트를 찾아간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됐는데요. 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이유를 모르겠고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경찰은 이 남매가 해외 도피를 준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검거를 했을 때 도주를 위해서 전부 짐을 다 쌓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남매에 대해서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 있는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정황을 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 최초의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버지하고 돈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살해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남매가 일단은 범행에 대해서는 완전 전반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동기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 줄로 좀 요약을 하자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990년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하반신 불수가 되셨어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전혀 돌보지 않았고, 또 2011년쯤에 이제 엄마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하는 말에 이 남매가 굉장히 격분을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둘이 일단 모십니다. 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2011년 9월에 이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장례식도 따로 치르고, 그 이후에 이 아버지하고 5년 동안은 내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단 범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존속 살해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가정 불화에서 비롯된 그렇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우리 어머니를 죽인 이유가 원인이 네. 아버지한테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극대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도 그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신상을 공개해도 상관없다. 네. 떳떳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남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반신 불수가 된 상황에서도 일단 남매의 진술상으로는 뭐 성범죄까지 성추행까지 이제 어머니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고, 네. 그리고 이 남매에게도 계속 폭행을 행사해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또 일례로 2011년에는 이게 누나 있죠. 누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계속 폭행을 해서 이 누나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고요. 그 후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이 남매는 과거부터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화면에서도 이 경찰이 이게 모자를 씌우려고 하니까 네. 취재진 앞에서 그냥 벗어버리는 네. 모습을 봤어요. 저희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네. 근데 또 이렇게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라,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네. 공개해라 하면서 묵비권 행사한단 말이죠. 네. 묵비권이라는 건 보통 처벌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백 변호사 보시기엔 어때요? 처벌 피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정황이나 증거로 봤을 때는 이 남매가 범인인 게 거의 확실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묵비권을 행사한다라는 건 나는 내가 죽일 사람을 죽였으니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말만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는 말만 안 할 뿐이지 모두 진술하고 있는 건 그냥 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일종의 항의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서 처음에 용의자지 아직 명확하게 범인으로 단정짓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범죄 심리학자분들이나 평가를 하기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검거가 되면 대부분 얼굴을 가리고 숨고 그리고 본인 부인을 합니다. 묵비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얼굴을 떳떳이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살해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는 일종의 항해 표시, 의사 표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심리는 분명히 당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범행이 공교롭게 어버이날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계획한 건 아니겠죠? 우연이겠죠? 물론 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 남매가 진술을 해서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지만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버이날 범행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2시 반에 이 남매가 먼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8시에 들어온 아버지를 아마도 그 시기에 살해하고 바로 9시에 집을 나오는 그 장면이 CCTV 통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5월 8일을 특정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들 남매의 경우에 그러면 본인들이 뭐 원한다고 하니까요. 신상을 공개할,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까? 사실 이게 경찰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원래 특정 강력범죄 처벌이라는 특례법에 보면 잔혹한 범죄이고 이건 뭐 잔혹한 범죄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알 권리, 범죄 예방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얼마 전에 이런 기준을 좀 이제 정해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최소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 이후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는 과정 그 전까지 해당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묵비권 행사하고 사실 용의자일 뿐이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공개한다고 할 때 더 당황했던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영장 발부되면 공개할 수도 있네요. 공개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또 한 번 심사를 합니다. 공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아동학대 사건 친부와 관련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이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나오는 그 영상을 보는 거에 대한 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공개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참작을 해서 파악을 해서 실제로 공개할지 여부를 아마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접근 금지까지 신청을 했고 몇 년 동안 사실 왕래도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어머니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대면대면 했을 텐데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것이 우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범죄였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폐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폐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발생 빈도도 적지 않은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죽이거나 폭행을 한 건수만 합치면 6,000건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살인범죄가 저지러진 게 10년 동안 544건입니다. 6,000건에 발생해서 그중에 실제 그렇죠. 살해한 건 500여 건이 넘는다. 그러니까 해마다 50건 이상 발생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폭행 사건을 보면 더 심각한 게요. 이게 대략 한 5,000건 이상이 되는데 최근에 저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부모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제 자식들이 자기를 폭행했을 때 대외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훨씬 것까지 많겠죠. 감안하면 이거의 몇 배가 될 거라는 게 더 큰 문제죠. 뭐 존속, 폭행, 존속, 뭐 치상, 살해 네. 형량이 훨씬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살인죄가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존속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니면 무기 또는 사형입니다. 왜 7년이라는 의미가 있냐면 존속살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참작할 만한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 감형이 돼도 3년 6개월이 최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럼 현실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이런 폐륜 범죄를 다룰 때 우리가 그 공공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박한상 사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했습니다. 네, 그렇죠. 친부모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다면은 가정 불화 외에도 어떤 금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상태의 불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가족 간의 범죄에서 가장 큰 건 돈입니다. 돈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 아니면 뭐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 그거에 분노를 해서 제 부모나 본인의 이제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대가족 시대 하에서는 이런 범죄 거의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가족의 해체라고 하죠. 다 핵가족화되어 있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바깥에 돈을 벌고 네. 아이들과 유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이런 범행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존속 살해도 많아졌지만 실제로 살인 범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살인 범죄가 많아진 건 결국 생명식 풍조 때문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강력 범죄, 존속 살해 범죄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사회적 문제가 숨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아버지 살해 사건 흔히인 폐륜 범죄나 또 엽기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어느 남매의 폐륜이나 엽기로만 치부하면 이런 사건 또 발생합니다. 사회적인 답을 찾아야죠. 오늘 뉴스 집중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